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보면 수백 명의 이름이 뜨지만 막상 지금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모임은 줄어들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혹시 혼자가 되어버린 걸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더 편해지는지, 그리고 친구 없이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다는 확신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동행자님들, 요즘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프입니다. 요즘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똑똑하게 시청하세요. 아래 하이프를 눌러주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혼자라는 사실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 이은호님은 은퇴 직후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운동을 함께하던 친구는 허리 통증으로 모임에 나오지 못했고, 자녀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간 지인은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손주 돌봄에 바빠 예전처럼 시간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자신 때문인가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예전보다 친구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자녀 독립, 건강 문제, 주거 환경 변화 등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즉,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서 생기는 보편적 현상인 것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흔한 원인은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직장, 자녀 양육 등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니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만날 이유가 사라지고 자녀도 독립하면서 가족 단위의 모임조차 줄어듭니다. 동네를 옮기거나 아예 도시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물리적 거리가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밤늦게 술자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기가 어려워집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자연스레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노인회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로 사회활동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심사와 대화 주제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삶의 리듬과 관심사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손주 자랑의 즐거움을 느끼지만 다른 이는 여행과 취미 이야기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대화는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체력과 에너지의 한계도 큽니다. 젊을 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로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 수를 줄이고 진짜 편한 몇몇에게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68세 신명자님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여러 모임을 억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고 대체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몇 모임을 정리하고 편안한 두세 명과만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두려움이나 실패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줄어든 만큼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드는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장미경님은 젊은 시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창 모임, 직장 모임, 봉사단체까지 그녀의 일정표는 늘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모임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하던 모임에서 돌아오며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사람들과 꼭 보내야 했을까? 이런 경험은 장미경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르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이 이론은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젊을 때는 정보 습득, 인맥 확장, 새로운 경험 등 양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적으로 만족을 주고 의미를 주는 질적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68세 김영수님의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직후 여전히 많은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번 식사 자리를 주도하고 비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커졌고 결국 그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연락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좁혀진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수님은 많은 친구가 꼭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지인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정서적 만족을 주는 소수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외로움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인간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은 결국 관계의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 대신 단 한두 명의 벗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때로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시간이 내 삶을 가장 충만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움이나 실패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선택적으로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의 삶을 존중해주는 이들만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처음 경험할 때는 내가 외톨이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입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도약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진심이, 양보다 깊이가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장미경 님이 결국 몇 명의 벗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편안함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관계를 줄이고 다시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바뀌는 순간을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7세 박동규님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어느 날부터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려도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불 꺼진 방을 바라볼 때마다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기대할 대상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이 시기 박동규님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나갔다는 상실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산책을 나가 바람 소리를 듣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독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결핍이고,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고독은 나를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짧은 말 속에 혼자라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안 반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에 속해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계 단절은 뇌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일 때 경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의성이 높아지고 자기 이해 능력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즉, 같은 혼자라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2세 정혜숙님의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1년은 사람들과 일부러 더 많이 어울리려 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에세이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혼자 있어야 진짜 나를 만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라는 시간을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30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 정리되며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깊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긍정적인 기억을 먼저 떠올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고독 속에서 좋은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 자기 성찰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진짜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합니다. 이는 외로움 속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을 메우려 바깥을 향하지만 고독은 충만을 찾으려 내면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을 무조건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으로 전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5가지 선물과 그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71세 윤광호님은 은퇴 후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아침마다 간단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화분에 물을 주는 작은 습관 말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놀랍게도 하루의 균형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쓸쓸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줍니다. 첫째, 감정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맞출 필요가 없기에 오로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기억의 치유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사람들은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긍정적인 기억을 불러와 기분을 회복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루틴 개발입니다. 나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면 하루가 규칙적이고 안정감 있게 흘러갑니다. 넷째, 정서적 균형입니다. 모임에서 받는 갈등이나 사회적 비교에서 벗어나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주체적 삶 설계입니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최소 15분 이상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집중력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영국 심리학회 보고서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휴식이자 뇌의 재충전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69세 오선희님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한동안 집안이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30분씩 혼자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걸으면서 떠오르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삶에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 창고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결정의 지혜를 키워줍니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혼자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새로운 도전을 할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깊이 고민한 뒤 내린 결정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려 내린 결정보다 장기적으로 후회가 적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은 자기 신뢰의 회복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외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처럼 귀한 선물을 안겨준다면 과연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4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64세 최영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모임을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채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몇 년이 지난 지금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활기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변화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탱할 줄 알죠. 최영자님도 남편이 떠난 뒤 처음엔 친구들 곁에서만 안심이 됐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을 채워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지지라 부릅니다. 자기 지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집착이 줄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면을 채우는 활동에 집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69세 유정호님은 은퇴 후 독학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리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면을 채우는 활동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늘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72세 임성호님은 퇴직 후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혼자 30분씩 영어 뉴스를 들었고 2년 뒤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순간 나이가 아니라 설렘이 나를 움직이더군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네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70세 박미자님은 동창 모임에서 늘 본인의 생활 방식을 두고 간섭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 나를 존중해주는 소수만 곁에 두면 돼. 그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를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자존감이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불안보다 자유를, 결핍보다 충만을 경험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관심이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평가에서 벗어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노년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3세 김도현님은 은퇴 직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당황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니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하나둘 만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며 일부러 휴대폰을 두고 나가 바람과 새소리에 귀 기울였고 오후에는 손글씨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기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이제 알겠어요. 혼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연 속에서 걷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16%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고독을 긍정적 경험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전자기기에서 벗어난 시간 갖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외로움을 잊게 해주지만 진짜 회복은 오히려 소리를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기기 없이 산책이나 명상을 하면 내면이 훨씬 안정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기입니다. 68세 장성자님은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삶의 활력이 커졌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을 40%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넷째, 자기 대화법을 활용하기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말하는 간단한 습관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확신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일상 속 작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햇빛을 쬐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짧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하루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실천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5세 윤종남님은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연락을 끊는 대신 편하게 기다리며 새로운 인연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억지로 이어가는 게 아니래더군요. 인연은 흘러가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는 법이지요. 이렇게 유연하게 관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 예를 들어 가족과의 안부 전화, 동네 모임에 가끔 나가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되 필요한 사회적 연결은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보다 얼마나 나답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기회이자 남은 인생을 내 방식대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곧 자유로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시작해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6가지 흐름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습니다. 혼자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면서 내 삶을 더 가볍게 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혼자라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 또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댓글 속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의 새로운 기능, 바로 하이프입니다. 아래 하이프를 눌러주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 우리 지혜로운 동행자님들과 함께 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혜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는 정리의 선물이다. 혼자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